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화면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곧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얼굴을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화면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태블릿 PC가 조금 오류가 자주 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네,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죠, 여러분? 네, 이번에는 제발 무사히 넘어가야 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음, 공지사항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좀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주차 수업은 네, 교재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습 자료실에 보면 그 서브 자료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네, 서브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를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업 시간 때 올리는 과제가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하고 바로 네, 이 클래스에 자료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중간고사를 안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고 감상문 써서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을 가는 것도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만약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수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줄게요. 이때에는 그 전주에 저희가 지금 원래는 7주차지만 지금 수업으로는 아마 네, 9주차의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면으로 하면 수업을 하고요. 비대면으로 하면 온라인 수업은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대체 과제를 내줄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일 때는 수업을 하고 비대면 수업일 때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겠다. 이렇게 중간고사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사장 음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진행과 그리고 뒤에 있는 글쓰기 전략 과정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앞에 부분 우리가 나간 부분도 있고 나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기말고사는 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말고사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다 사셨나요? 오늘쯤이면 책이 다 완전히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캡처하지 않고 판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책을 구입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뭐라고 얘기해야지? 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네, 판서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책을 네,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꼭 뭐 해라? 공지사항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네, 공지사항 절차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업 때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문자나
네, 앱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로 저한테 문의를 할 경우에는 9시가 넘으면 문자 답변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시간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에 학교와 학과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어서 좀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학과와 학교 이름을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수업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수업 책 교재 4장 음악지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인사를 또 하네요. 네, 오늘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다른 앱을 사용을 했는데 그 앱이 비디오 전환이 안 되네요. 역시 했던 걸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장 음악지능이랑 여러분들 서브 재료로 있는 거 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사고와 말하기에서 다중지능과 선천지능 선천지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기말고사 나오기는 해요. 이제 이거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질문을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다중지능 8개랑 선천지능 뭐 11개를 써라. 뭐 이렇게 그냥 앞대가리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음악지능을 설명하고 음악지능과 관계된 표현지능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음악지능과 관계된 선천지능에 대해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악지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해도 되지만 좀 짧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음악지능은 네. 음악지능은 음악 전반에 대한 기능적 능력으로 음에 대한 지각력, 변별력, 변형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이 여기에 속한다.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소리에도 예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만 쓰면 안 돼. 음악 지능은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정의라고 할 수 없겠죠.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그거는 제가 틀린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기말고사 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지능 같은 경우에는 표현지능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표현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창의력, 모방력, 설득과 비판을 잘한다.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능 체크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있는 벤토 성악가 보첼리, 그리고 뒤에 있는
네, 멘토의 한마디 83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3장 대학생 교양 글쓰기 문장 훈련을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1번만 오늘 이렇게 여기 교과서에서 하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브 교재에 있는 거를 같이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대학생 교양 글쓰기 훈련, 문장 훈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여기 대학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랜 고민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쓸 것인지 대강 정리해 놓고도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다. 인터넷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SNS나 메신저 활동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장들을 써 내려가면서도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볼까요, 여러분? 사실 과거보다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글쓰기에 익숙한 세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글쓰기에 더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인스타그램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하고, 문자나 카톡하고 이런 것들 다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어떤 글로 풀이하기보다는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거나 사진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보면, 인기 블로그에 보면 오히려 설명이 많은 것보다 사진이 더 많은 것들이, 시각적 효과들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을 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SNS를 쓰는 글쓰기는 그런 절차를 활용하기보다는 좀 그 당시의 감정, 상태를 다이렉트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래! 라는 것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가 맨 앞에 있지는 않지만 서술어의 자리는 항상 동일해요. 항상 끝에 있어요. 그쵸? 그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SNS를 이용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리면서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활동을 알리는데 좋은 수단이라 여긴다. 무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글 많이 쓰죠? 그쵸?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고쳐보려고 해요. 물론 밑에 있는 블랭크에 이거 고친 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 고친 부분은 거의 다시 쓰기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있는 요 수준으로 한번 우리가 문장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먼저 지문을 써야 되겠죠. 지문. 네. 우리가 지금 책에 있는 지문 봅시다. 상당히 긴 문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에다 찾아야 되는 게 뭐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고야, 안 써지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좋은 수단이라 여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서술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뭘까요? 뭐가 좋은 수단일까요? 그렇죠. SNS겠죠. SNS는 좋은 수단이다. 누구에게? 네,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쵸?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수단이다. 왜 좋은 수단이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리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한? 그쵸. 제품에 대한. 이겠죠? SNS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수단이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한번 써볼까요? 뭐 어떤? 네, 물건에 대해, 제품에 대해, 제품에 대한, 어, 이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리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여기 뭐 장점이 있다. 뭐가? SNS는 주어가 빠졌어요. 또 SNS는 그죠? 제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알리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활동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다. 예,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활동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가? SNS는 그죠? 좋은 수단이다. 뭐가 SNS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여기 물론 SNS라는 주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앞에 있는 문장보다 좀 더 깔끔하고 의미 전달이 되죠. 그죠? 아니면 SNS라는 주어를 반복하기 싫으면 그것은 이라는 주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물론 제가 고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합니다. SNS는 그것이 가진 파급력으로 인해 과자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나 움직임을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체감하게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이끄는 좋은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파급력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과자 업체, 그리고 심각한 것으로 체감하게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또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을 쓰려면 좀 더 고급진 어휘를 알아야 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을 쓰지 못하지만 좀 멋있는 문장을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 전달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 전달만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 뭘 파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서술어를 파악하고 서술어와 호응되는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부분 들어가 볼까요?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문장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요것 하기 전에 서브 교재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습 자료에 보면 제가 프린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2장짜리 그거 출력하셨죠? 네.
그거 보고 네,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글쓰기 전략 수업을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전에 서론을 어떻게 쓰고 오단락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한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의 연계선상이거든요. 근데 본론을 쓰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쓰는 방법은 요약과 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본론을 쓸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력한 네, 텍스트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글쓰기의 최소 원칙 5단락으로 구조화하라. 이거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글의 기본 구조는 서론, 아이고, 서론, 다음에 본론, 네,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인데요. 우리가 쓰기로 한 거는 서론과, 아이고, 죄송해요.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 다음에 결론. 요런 구조로 5단락 글쓰기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근데 무조건 5단락 글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체계화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페이퍼를 받아보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단락을 나누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락은 엔터거든요.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여기 이렇게 효과음 나옵니다. 지금 네,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이게 A4예요. A4 한 장이에요. 단락은 엔터를 한 번 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학생들이 한 줄 치고 엔터, 한 줄 치고 엔터, 한 줄 치고 엔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단락이 30단락이 돼요. 한 페이지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론 쓰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단락이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여기 끝에서부터 서론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쓰지 않아요. 띄어쓰기를 하고 서론은 글에 뭐 처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5단락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서론 한 단락에 이어 본론을 3단락 정도로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비로소 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주제의식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은 뭐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쓸 거야? 라고 주제를 밝혀주는 거고, 본론은 이 주제를 네,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진 근거나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결론은 앞에 있는 내용을 네, 재확인하는 거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 단락, 5단락 중 첫 번째 단락인 서론 단락에서는 저자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표현하는데 이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서평 쓰기 하면서 설명했죠. 그죠? 첫 번째 단락은 그 책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게 좋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서두는 서평이든 다른 글이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본론인데 이 서론에서 주제와 문제의식을 조목조목 해설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 사용되는 설명 방법은 주장하는 글도 있지만 정의나 요약 이런 설명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5단락 글쓰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연습하는데요. 중간고사가 지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A4 한 장짜리 글쓰기를 계속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A4 한 장짜리를 받기 전에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단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문단이 있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가 있고요. 앞에 있는 정의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2, 3, 4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결론에 해당하는 걸로 요약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는 의사소통을 즐기는 호모 로퀸스이다. 왜냐하면 나왔어요. 앞에 있는 왜냐하면 왜 의사소통을 즐기는 호모 로켄스냐? 그러니까 호모 로켄스가 뭐예요? 의사소통을 즐기는 사람을 호모 로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화를 즐길 줄 아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라든지 찬란한 슬픔의 보물 예시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적 표현을 사용할 줄 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그죠? 나는 내 마음이 구름과 바람과 바다와 나무와 하늘과 뭐 이런 변화 등을 담아내고 닮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언어가 인간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언어적 인간이다.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뭐한 인간이다? 언어적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과제에 나갑니다. 과제 뭐냐? 네, 봄이나 청춘, 네, 에 대해서 이렇게 5줄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봄은 뭐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됩니다. 봄이나 청춘을 들어서 이렇게 5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